눈앞의 현상이 아닌 그 뒤의 진실을 찾아 나서는 시간, 추격자들 김한 한겨레 21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얘기 중에 하나,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자유민주주의란 단어였는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학술적인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분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크게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두 가지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고요, 최대한. 그다음 권력 작용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법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주의를 우선시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요 두 가지가 핵심인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국회에 군인을 보내서 국회의원들 제일 이제 중요한 공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이제 말하자면 본인들의 업으로 행사해야 될 권리를 제한하고 그걸 박탈하려고 했던 건데, 그리고 이 권력 작용, 본인이 대통령이니까 비상계엄을 선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비상계엄도 모든 게 법의 요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의 지배를 무시했던 건데, 나는 철들고 난 이후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좀 같이 보면서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옛날에 김병만 씨의 달인이라는 코너가 생각이 났어요. 생활의 달인. 예. 24년간 뭐뭐 하나로 살아오신 누구입니다. 뭐 이런 자유민주주의 하나로 원툴로 살아오신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를 뒤를 좀 얘기를 들어보면서 얘기를 하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왜 군인을 투입했는지 헌법재판관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시민들이 국회로 대거 몰릴 때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동의가 되십니까? 그 장면을 다 생중계로 봤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게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된 군이 왜 국회 창문을 때려부십니까? 그리고 왜 국회에 있는 보좌관들과 맞서서 거기 진입 시도를 하고 뭐 이런 걸 합니까? 그리고 왜 국회 관계자들한테 뭐 총을 겨누는 게 전 세계에 생중계가 돼서 뭐 올해의 장면으로 뽑히기까지 했는데,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질서 유지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라는 거고, 이 문장 안에서도 모순이 있어요. 계엄 선포 방송을 보면 시민들이 국회로 대거 몰릴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본인의 행위가 부당하기 때문에 민주시민들이 거기로 몰려올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부당한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도 굉장히 좀 모순적이고, 뭐 이게 지금 무슨 예를 들면 79년 마지막 계엄 때 이럴 때도 생중계되진 않았겠죠. 당연히 그 계엄 장면들이. 근데 이거는 모든 장면이 다 영상으로 녹화가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역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해를 해보려면은,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은 거대 야당, 종북 주사파, 뭐 이날 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종북 주사파의 무리들은 거대 야당이 있고 그들이 계속 탄핵을 하고 있고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해치고 있으니 내가 대통령의 권리인 비상계엄을 통해 이래 바로잡고자 했고, 하지만은 군대를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유리창을 깨서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에 답변서 2차 답변서에 따르면 유리창을 깬 것은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흥분한 사람들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한 거고,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하지만 군인 장성들의 얘기로는 여러 이제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든지 뭐 곽종근 특전사령관인지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뭐 그런 진술 대 진술로서 대립되는 게 아니라 이미 공소장에 다 작성이 됐어요. 공소장에 작성이 돼서 지금 10명 이상의 군사령관들이 기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구속 기소가.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수사기관이 지금까지 40여일 넘게 수사해온 모든 내용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얘기하신 대로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대통령의 진술이 뭐 구체적으로 공개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뭐 150명이 되기 전이다. 다 끌어내라. 문을 부셔라. 총을 쏴서라도 해라. 내가 2차 3차 또 계엄 선포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시했다라는 거를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이 다 진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그 내용이 국회에서도
국회에서도 진술이 됐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진술한 내용은 그 자체로 예를 들면 증거 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봤을 거거든요.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제 대통령의 첫 변론을 보고 헌법재판관들이 이게 지금 어떤 것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오히려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군 장성들이 진술한 거는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네. 부인을 했는데 제가 눈에 띄었던 게 그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또 언급을 했는데 대통령은 이게 부정 음모론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팩트 체크 차원에서 선관위를 이제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 팩트 체크라는 게요.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요. 이거에 대한 고소 고발 건으로 수사가 된 게 100건이 넘어요. 예. 그러니까 최근 뭐 한 5년만 따져도 2020년 총선부터 해가지고 예. 예. 그 중에서 부정 선거가 있었다라고 얘기된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넓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은 다 못 밝혀낼 수도 있죠. 광의로 보면 문제 제기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은평구에서 선거 개표원 중에 외국인이 있었다. 예. 이게 지금도 가짜뉴스로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선관위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해명을 했냐면 그때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된 거고 의용소방대원 몇 명을 투입했는데 그중에 몇 명이 누구였고 논란이 된 6명이 있었는데 이 6명 중에 5명은 실제로 한국 국적이고 1명 뭐 이런 식으로까지 뭐라 그럴까요? 그 신병까지 다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예. 이제 그런 문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두 개표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세밀하게 생중계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총선을 하면 지역구 선거의 개표율이 다 실시간으로 그 생중계가 되잖아요. 예. 뭐 그런 걸 또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선관위가 9장짜리 입장문을 완전히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주장은 정말 뭐 개탄스럽다, 참혹하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거든요. 최근에만 그게 한 3번째 입장문인 것 네. 같아요. 지금 대통령이 발언 아니면 대통령 측에서 발언할 때마다 계속 입장문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투표관리관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하는데 이 투표관리관 뭐 진행자도 잘 알지만 여당 야당 다 동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중립에서도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제 그 부정선거 관련된 유튜버 가짜뉴스 유튜버들을 그러니까 뭐 그 쭉 보고 왔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어떤 세부적인 사례들은 있어요. 어떤 선거 결과가 이상하다 해서 출발하는. 근데 사실 그 부분을 대통령이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선관위 서버를 뜯어오고 이게 사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저 뭐 현실로 겪고 있지만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예. 21대 총선 그러니까 2020년 총선 때 부정선거라고 제기된 소송이 126건이고요. 그리고 22대 총선 작년 네. 총선에는 부정선거 34건 소송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대선에도 부정선거라고 11건의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부정선거가 인정된 건 단 한 건이 없었고요. 특히 2020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그때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대통령이었죠. 그러니까 본인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정선거가 있었으면 그때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다 진두지휘해가지고 밝혔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사무총장을 직접 임명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로도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고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이거에 대한 논란이 일어서 선관위가 국회에 직접 그걸 갖고 와서 개표기를 전산을 설명했던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미 검증이 다 된 문제인데 여전히 대통령이 이거를 이유로 들고 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러니까 수개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수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개표를 하고 있죠. 예, 전자개표고 이게 전자 방식으로 뭐 OMR 카드 입력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분류만 이렇게 이제 1번에 찍었는지 2번에 찍었는지 이거를 자동으로 하고 그게 제대로 된 건지 또 다 봐요 사람들이 네. 일일이 보고 이게 정확하지 않고 뭐 가운데 찍었거나 희미하게 찍은 거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그때 가부 보듯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쵸. 이걸 무효표로 할지 여부를 여당과 야당이 와서 다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개표하는 거를 또 현장에서 그 칠판에다 다 적고 네. 그거를 또 일일이 다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현장에서 본 것과 저 칠판에 적은 것과 선관위 서버에 올라가 가지고 기록되는 게 무슨 동에 몇 표가 나왔는지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현장에서 다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미 수개표를 다 하고 있고 이 모든 과정이 다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부정을 할 수가 있는지 이 예. 부정선거론의 핵심적인
얘기되는 거 두 개가 사전투표랑 수개표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수개표 문제는 그래서 뭐 전자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일정 정도 환원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사전투표는 어떤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사전투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부정선거를 믿는 분이 왜 사전투표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계엄의 사후적인 결과론적인 설명 방식인 거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사전투표에 대해서 본인이 졌을 때 강력하게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당선되니까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 구인이 시도가 됐는데 두 번의 강제 구인이 지금 실패를 했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구치소에 있으면은 당연히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부르면 당연히 나가서 받는 건 줄 알았는데 수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건가? 구속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예. 뭐 그냥 좀 가볍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피의자들은 수사받으러 오라 그러면 좋아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왜냐하면 밖에 나가잖아요. 예. 밖에 나가면 아무리 뭐 수영복 입고 나가더라도 바깥 공기도 쐬고 좋아해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 측의 태도는 공수처 수사 자체를 완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태도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수사 제도의 약간 그 허점이라 그럴까요? 미비를 파고드는 건데 어차피 공수처에 진술을 해봐야 기소는 검찰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수처의 진술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지금 전략을 피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당연히 강제력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 강제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3일째.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피의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없겠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공수처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고 수사제도 개편을 할 때 뭔가 법적 미비가 있다라는 게 지금 좀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변론을 한 다음에 이 공수처나 이쪽에 알리지 않고 병원에 갔어요. 네, 그것도 사실 일반 피의자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이 모르게 병원에 간다? 이게 불가능해요. 예. 근데 사실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신분에 따른 경호와 예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사실 이제 그것도 어제 그래서 굉장한 혼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또 그 사실에 공수처에 안 알려줬어요. 네. 그래서 공수처는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공수처가 9시 정도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빠지니까 몇 분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도착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어제 굉장한 좀 혼선을 빚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수처 검사는 광제 구인을 하겠다고 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병원을 가니까 뭐 SNS나 이런 데서는 뭐야 도주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그 상황 자체가 그만큼 생경한 거예요. 사실 피의자의 어떤 동선 같은 거를 수사기관이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사상 초유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거의 모든 게 사상 초유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생경한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속보로 들어왔는데 공수처에서 발표했는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승인됐다. 그래서 관저 압수수색이 집행 중지됐다라는 거가 네. 나와서 지금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내일 네. 지금 4차 탄핵 그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이 열리는데 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출석을 합니다. 네. 증인으로.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금 신청한 네.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또 이제 뭐 이진우 그러니까 수방사령관 군인들을 잔뜩 신청해놨고 네. 국방부 장관은 신청을 해놨다라는 거는 우리 측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보기에는 우리한테 유리한 진술을 할 사람이다. 김용현이 네. 이렇게 보고서 한 것 같은데 지금 김용현 측과 윤석열 측의 말이 많이 달라요. 포고령도 누가 작성했냐를 가지고 말이 다르고 그 비상입법기구 그러니까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 거를 그 쪽지를 누가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전달했느냐를 가지고 서로 다 말이 네. 다르거든요.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내란 우두머리가 있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측의 주장대로라면 김용현 장관이 내란 우두머리급 인사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김용현 국방장관 측이 그걸 받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갈림길인 것 같고 나머지 디테일들은 사실 형사재판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텐데 헌재에서는 그 이제 말하자면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것처럼 다투지 않아도 되는 이제 말하자면
그 심판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징계에 대한 심판을.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최상목 장관에게 줬다라는 건 최상목 장관이 이미 진술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승인하에 다른 사람이 줬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용현이 준 거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준 거냐의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헌재 재판에서는 사실 크진 않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대통령이 선포한 것이고 대통령의 책임 하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자가 누구냐가 결정적으로 뭔가를 가릴 변수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대통령 측이 김용현 장관을 부르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나와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 할수록 모든 책임의 혐의는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에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김용현 장관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재량에 따라서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그 구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이나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다른 재판과는 달리 그러니까 혐의가 나눠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혐의가 나눠지지 않고 이 혐의의 정도만 있는 거예요. 내란 우두머리, 주요 임무 종사 이렇게 나누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 내일 재판 뭐 지켜봐야겠지만 윤석열 그 측이 기대하는 대로 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회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으면은 증인이 제대로 답변을 못할 것이니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 내가 이미 탄핵당해가지고 지금 직무도 정지됐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뭐 저쪽에서 뭐 나 때문에 못할 거 뭐 있냐 그래서 아직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아직 헌재가 판단을 내리지 않았어요. 내일 가림막이 설치될 것 같나요? 설치 안 될 것 같나요? 저는 김용현 장관은 설치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퇴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럴 것 같으면 윤석열을 퇴정시키고 김용현의 진술을 듣고 다시 윤석열을 입장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피의자의 권리가 좀 제한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재판관들도 표정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진술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불리한 게 있어서 보통 가림막을 설치하곤 하는데 이 가림막을 윤석열 김용현 관계에서는 김용현도 가림막 없이 하겠다라고 하면 당사자가 이제 없이 진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없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다른 이제 말하자면 사령원급 인사들의 경우에는 관계가 다르잖아요. 김용현과. 그럴 때는 좀 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태균 게이트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박완수 경남 도지사를 이어줬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경남 쪽에 창원 쪽에 핵심적인 윤석열 대통령에 가까웠던 윤한홍 의원이 있잖아요. 이 윤한홍 의원이 원래 경남도지사를 오래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경남도지사가 윤한홍이 아니라 박완수가 나왔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아예 드랍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도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거냐라는 얘기했을 때 이게 중간에 명태균이 끼어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게이트 때 명태균 게이트 때 한참 나왔던 얘기인데 최근 그 내용들이 명태균 씨의 이제 복구된 그 PC와 휴대폰을 통해서 좀 확인되고 있는 내용인데 7월 30일 날 이제 2021년 7월 31일입니다. 이날 이제 명태균 씨가 구체적으로 박완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개했던 이런 그 대화 내용이 좀 지금 복구가 된 상황이고 이후에 이제 석초동 아크로비스타 가서 다 같이 만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내용들에서 전후 맥락들이 지금 좀 복구가 됐고 그래서 이 박완수가 명태균을 소개시켜 준 게 아니라 명태균이 박완수를 그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소개시켰다. 이 내용들이 지금 이제 대화로 좀 입증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명태균 씨의 영향력이 정말로 컸음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렇죠. 이 공천 과정에서 그러면 박완수 의원이 빈자리를 이제 김영선 의원이 들어오게 된 거고 그러니까 경남도지사를 그러면 나가는 것이 도박이었을 텐데 어쨌든 경선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리를 해준 게 명태균이면은 그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이게 좀 혼란스러운데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창원지검 수사검사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인데 주장에 따르면 검사가 휴대전화기를 명태균 씨 휴대전화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우리도 이렇게 전화기 우리한테 주면은 반납하면은 솔직히 부담스럽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쪽에 명태균 씨 쪽의 주장이니까 아직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검찰에 뭐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수사 초기에 이 얘기는 취재기자들 사이에서 많이 돌았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
부분 얘기. 창원지검이 전화기 받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니까 수사 초기에는 이게 한 1년여 이상 덮어졌던 수사를 시작했는데 강혜경 씨의 진술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갑자기 급물살을 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건드리다 보면 대통령과 이제 여사까지 닿는 문제가 된다. 근데 그때는 지금 같은 국면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황금폰을 창원지검이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돌아왔었는데 그 뒤에 얘기는 그래서 이제 명태균 씨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얘기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는 검찰은 완전 펄쩍 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명 씨를 회유하는 과정에서 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네. 명 씨가 핸드폰을 버렸다라고 누구에게 줬다 기억이 안 나는데 자꾸 진술을 바꾸니까 아니 그거를 폐기할 거면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를 하면 깔끔한 건데 왜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누구를 줬다고 했다가 버렸다고 했다가 이렇게 하냐. 그 과정에서 있던 얘기고 그 얘기는 명태균 씨도 너무 잘 알고 있다. 검찰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이 두 얘기를 다 본인이 들었다는 거고 이 부분에서 창원지검이 본인의 증거를 가져오면 윗선까지 하는 수사가 부담스러우니 이걸 안 하려고 했다. 이런 혐의로 지금 공수처에 고발을 한 겁니다. 결국 그러면은 특검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엔 특검을 통해서 지금 사실상 중간 수사 결과들이 전혀 언론에 노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공천 관계에서 핵심은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축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증거들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척이 전혀 없고 이미 이제 이 피의자가 창원지검의 수사를 믿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수사의 신뢰성이 추후에도 확보되기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조건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제 말하자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사회에서는 특검으로 수사를 전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주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김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